같은 드리는 시간 자체도 우리가 좀 적은 편인데다가 문제를 많이 접근하지 않아서 정리하기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 가져 모든 것들은 다 기본, 여러분들이 기본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거 뭐냐면 우리는 전기를 뭐한다? 발생시키자 이 뜻입니다. 전기를 일으키자. 그래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는 칠판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을까? 네. 자,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금속만 전기를 띠는 줄 알았더니 칠판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얘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상관없어요. 그게 금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이 전기를 띨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근간은 어디서 오는 거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남겠죠. 그게 뭡니까? 원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를 보면 왜 물질들이 전기를 띠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얘기 누가 했게? 볼턴. 생구라죠. 원자는 제일 작지 않습니다. 그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다고 송원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의 중심을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핵 속에는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아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양성자라고 하고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아이를 중성자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는 누굴까요? 나트륨이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1번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들의 원자 번호는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준 게 아니고 뭘 따라서 붙인 거죠? 양성자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원자핵 속에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무려 11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원자들은요 이렇게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다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나?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자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원자라고 안 합니다. 원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되니? 중성이어야 되고요. 중성이 아니면 원자라고 부르는 거 불법이죠. 뭐라고 불러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 자체가 쟨 중성이네 라는 뜻인데 그러면 양성자가 원자 핵 속에 11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일 수 있는 이유는 양성자와 반대의 성격을 띠는 아이가 바깥쪽에 있죠. 얘가 누굽니까? 전자입니다. 전자. 그럼 전자는 몇 개 있어야 중성일까요? 11개. 그래서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정확하게 11개 있어야 중성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을 할까?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도 11개 있으면 중성이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와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뭐하다? 정확하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기적 세기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전하량, 전기적 세기를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전하량의 단위가 뭐냐면 과학자 이름 쿨롬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쿨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양성자 하나의 실제 전기적 세기가 얼마야? 1.6 곱하기 52. 자,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는 전기적 세기를 띄어요. 그래서 숫자 열나 자고요. 엄청 복잡하죠. 그러면 전자 하나의 전기적 세기도 얼마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는 얘기야. 됐냐? 그럼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이라는 만큼이 원자 핵 속에 있는 전하량이 되겠죠. 그럼 얼마야? 그치? 누구나 포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값으로 얘기하려니까 더럽게 복잡하구나.
하지 말자. 이게 화학의 정신이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너무나도 미세한 입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값을 쓰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값으로 화학에서 다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띠는 실제 전하량을 얘기하려니까 의미가 없어. 복잡하기만 해.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세기로 전하량을 표현한다. 됐어?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 요 새끼를요 나는 그냥 플러스 1로 놓을 거야. 됐어? 그러면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는 얼마? 마이너스 1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나트륨의 원자핵의 전하량은요 우리는 얼마로 한다고? 플러스 11로 하죠. 대신에 상대적 세기니까 플러스 11 쿨롱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11로 하고 그래서 전자도 11개 있으면 마이너스 11이니까 얘네들이 뭐야? 중성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전하량을 양성자와 전자의 실제 전하량으로 안 하고 상대적 세기로 간단하게 표현한다. 됐어? 이렇게 해. 그럼 선생님 실제로는 이만큼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쿨롱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이 양성자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의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도대체 몇 개 있어야 1쿨롱의 정기적 세기를 띨까요? 계산해. 6.67분의 1 곱하기 10에 그래서 625 18개요. 그래서 625 18개를 모으면 이게 1쿨롱의 전하의 세기를 만들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됐어? 얘가 모였을 때 만드는 정기적 세기를 우리 1쿨롱의 전하라고 한다. 됐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그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선에 지금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냐면 1A의 전류가 흘러요. 이런 얘기 막 했단 말이죠. 그러면 1A라는 전류의 세기는 뭘 얘기하는 거니? 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한 단면을 딱 봤을 때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에 전자가 또는 양성자가 그래서 양성자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전하가 그래서 전자만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하는 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1A라고 하는 그 세기는요. 사실은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단면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로 정의한 거다. 되겠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단면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한 거니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10쿨롱의 전하가 움직여 몇 암페어? 이게 10암페어야. 알겠어? 그러니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은 Q로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전하량 Q는요, 뭡니까? IT 강국 대한민국. 알겠어? 모대원 병신이야. Q는 IT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 그래서 전하량이 얼마야? 전류의 세기에다가 전류가 흐르는 시간 초로 계산하시면 총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1A의 뜻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원자 속에는요, 이런 식으로요,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세기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모든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 균형만 깨면 돼요. 이 균형만 깨면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띄워요. 됐어? 이 얘기죠. 그러면 이 균형을 깨기 위해서 나 뭐 하면 돼? 저 중에 한 놈을 빼거나 더 넣으면 돼. 그 중에 누구를 움직일래? 전자를 움직인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뭐 시키는 거니?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인데 왜 굳이 전자를 움직여요? 양성자를 움직여도 되잖아요. 무겁다. 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전자가 가벼워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벼우면 왜 쉽게 움직여요? 실제로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100배 가볍습니다. 됐어? 네, 100배 가볍습니다. 그러면 가벼우면 왜 움직이기 쉬운데? 라고 하면 물리 시간에 배웠죠? A는
n분의 f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를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됐니?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한다. 됐어? 자, 그러면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양성자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전자 하나 뺐어? 이거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중소 깨졌죠? 뭐가 됩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됐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되겠죠? 이거를 화학에선 양이온 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물리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자를 넣으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2개 됐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인 음이온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린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움직이면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띄어. 그러니까 A라는 입자에 있던 전자를 띄어서 B라는 입자한테 줘. 전자는 없앨 수 없거든요. 어디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B한테 넣어. 그러면 B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기. A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할 건데 그러면 전자를 A에서 B로 가게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전자를 A에서 뜯어서 B로 가게 했어. B에 넣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 전자를 B에 계속 정지되어 있게 할 거야? 아니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전기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됐어? 자, A에서 전자를 뜯어서 B에다가 전자를 넣어서 이 전자를 여기에 정지시켜놔. 됐어?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켰다, 정전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럼 쳐. 자, 그 다음에 A에서 전자를 B로 옮겼어. 그리고 나서 얘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C한테, D한테, E한테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할 거야. 이건 뭐라 그래? 이걸 전류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정전기와 전류라는 건 전자가 이동했을 때 한 지점에 정지되어 있을 거냐 아니면 계속 그 방향으로 흐를 거냐. 됐어? 이거에 따라 전기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요.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정지된 전기, 정전기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자, 정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학교를 다니지 그랬니? 정전기 일으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유미야 뭐하고 뭐 있게? 안 들려. 그렇죠. 마찰 전기가 바로 정전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방법. 자, 또. 오, 천재인데? 그래서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찰에 의해서 만드는 마찰 전기고요. 하나는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정전기를 만들 수 있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이 있어요. 마찰 전기 일으키는 방법이 뭐야? 그죠. 근데 조건이 있다고 이 새끼야. 서로 다른. 그렇죠. 됐어?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은 비비면 되는데 이때 아무거나 비빈다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건 아니라서요.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은 아무리 비벼도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은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켜야만 마찰 전기가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같은 물질은요.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있다고 쳐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도 11이야. 됐어? 근데 옆에 다른 물질이 있어. 얘는 양성자가 20개야.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전자가 있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야? 20이야. 그러면 얘를 전자를 일단 여기서 띄어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전자를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힘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뭐가 필요하니?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
됐어? 잡아당기는 저 힘, 우리는 저걸 속박 에너지라고 하는데 속박 에너지를 끊고 전자가 튕겨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되겠어? 그러려면 저걸 끊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주는 방법은 네가 막 비벼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줘도 되고요.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줘도 돼요. 그 빛 에너지 주는 걸 방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면 돼. 그래서 그냥 막 비비면 열 에너지가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동시에 가겠죠. 둘을 비비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속박 에너지가 11밖에 안 되고 얘는 20이 되니까 얘가 먼저 전자를 끊어. 그래서 여기서 탈출한 전자가 1로 가는 거죠. 됐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찰하면 서로 다른 두 물질은 서로 반대극을 띄어. 근데 얘가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속박 에너지가 같죠. 얘가 튕겨 나올 때 이 새끼도 튕겨서 1로 가죠. 전기 뜰까 안 뜰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만 속박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고요. 그래서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서 전기를 띠게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띠게 한다고 쳐. 전기를 띈다. 멋진 말. 어떤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걸 병신. 자 우리 뭐라 그랬죠? 대전시켰어요. 얘기야. 대전. 됐어?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시켰어요 라고 하죠. 네, 전기를 띠는 걸 대전시켰다 그래? 그럼 거꾸로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건 뭐 시켰다 그러냐? 방전시켰다 그러죠. 방전. 됐어? 그러면 후배가 방전이 되는 방전되기 쉬운 계절은 언제야? 여름? 네, 습도가 높을수록. 오. 됐어? 습도가 높으면 마찰 전기가 잘 안 생겨요. 됐어? 근데 건조하면 마찰 전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한겨울은 건조해서 됐어? 문고리 맞아가지고 띠딕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전기를 띠는 건 대전됐다 그러고 전기를 띈 입자는 대전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책받침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판 같은 걸 머리카락에 막 비비면 머리카락과 책받침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막 뜹니다. 됐죠?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들이 책받침으로 건너갔다고 쳐봐.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책받침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머리카락에서 전자가 10개가 나갔다고 쳐봐. 책받침을 받은 게 몇 개야? 10개죠. 됐어? 전자는 이동할 뿐 그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멋진 말로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대전시켰을 때 걔네들이 띠는 전기의 종류를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데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같은 극끼리 근처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요. 반대 극끼리 갖다 대면 잡아당기는 인력 생깁니다. 이때 얘네들끼리 밀거나 당기는 힘을 우리가 그 멋진 말로 전기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기력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요. 누가 플러스 되기 쉬운지 마이너스 되기 쉬운지를 한 줄로 늘어놓은 것도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플러스 되기 쉬운 애부터 마이너스 되기 쉬운 애까지 한 줄로 늘어놓은 걸 우리가 대전열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요. 네,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꼬맹아 털 유명해. 이 정도만 외우면 고3 때까지 가죠. 털 유명해. 털상 유명, 나성, 고풀세레 뭐 이렇게 중학교 때도 외우기는 하는데 간단히 털 유명해. 털가죽, 유리막대, 명주원거, 에버라이트 막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볐어. 털가죽 무슨 극? 유리는? 자, 유리와 명주원거를 비비면 유리 플러스 명주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 비볐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띌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띌 수도 있어요. 속박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맞죠? 그 중에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비볐을 때 센 전기를 띨까요? 멀리 있는 애들끼리 비볐을 때 센 전기를 띨까요? 멀리 있을수록 같은 자극을 줬을 때 속박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동하는 전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센 전류를 띨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정전기 유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며? 건전기. 그렇죠. 건전기
정전기라고 하는 아이가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버나이트 막대가 있다면 에버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극을 띌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아이를 중성인 금속구 근처에 갖다 대죠. 자, 금속구가 중성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가 고르게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가 고르게 흩어져 있어서 중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실제로 움직이는 전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밀려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쏠려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무슨 극? 플러스. 가까운 쪽은 반대극. 됐습니까? 먼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러한 금속구가 꼬맹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봐. A, B, 블럭, 뿔, 마, 뿔, 마. 이게 연쇄적으로 드르륵 일어납니다. 됐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새끼들 붙여놨다고 쳐. 어떻게 될까요? C가 둘. C가 뿔, D가 아. 왜냐면 여기에 밀려갔던 전자들이요 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붙여놓으니까 연결되어 있죠. 이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됐어?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나는 얘네들을 떨어뜨릴 거야. 일단 떨어뜨려. 그래도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상태 유지하겠지? 그리고 나서 위에도 아래도 동시에 대전체를 치울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 어떻게 될까요? 걔는 원래대로 중성. 다시 흩어져서 중성됩니다. 얘 어떻게 될까요? 중성되죠. 얘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했던 전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체를 치워도 얘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어?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도 기억을 좀 해봐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정기인데 검정기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시죠? 앞택이더라. 맞아? 얘가 이름이 있어. 불러볼까? 얘는 뭐게? 반대기. 네, 금속밥. 얘가 뭐게요? 무섭다. 금속밥. 됐죠? 맨 처음에 얘네들은 중력만 받기 때문에 다리가 축 처져 있어요.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얘네들의 변화를 됐어? 보셔야 되죠? 됐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근처에 대전체를 갖다 댈 거야. 그 중에서 마이너스를 띈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금속판과 금속박의 극 불러. 플러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을 띄죠. 근데 같은 극을 띄었는데 두 가닥이니까 둘 사이 청력 때문에 다리가 쫙 벌어지는 거죠. 됐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다리가 벌어져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랬다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얘 이름이 왜 검정일까요? 전기를 검사하려고. 네. 이 검정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 댔을 때 이 물체는 전기 띄었어? 라고 하는 대전 유무와 띄었으면 너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와 네가 세, 제가 세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를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비교. 자, 이런 것들을 해놓기 위해서 검정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물질의 대전 유무, 전하의 종류, 전하의 세기 이런 것들을 비교하려고 검정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저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검정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정기는 무조건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만 저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만 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판과 금속박이 동시에 뿔뿔이거나 동시에 감아여야만 이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검정기가 검정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면 같은 극이 되게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래서 세 단계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대전체 갖다 댄 다음에 같은 극을 만들려고 그 다음에 뭐 할게요? 손가락 갖다 댑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가 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손가락은 무슨 짓을 합니까? 전사.
손가락은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접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접지가 뭡니까? 자, 지면과 접촉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손가락을 타고 가면 이 새끼 발가락이요. 그래서 지구와 이렇게 접촉되어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지구는요 무한히 큰 전자를 담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접촉시키는 순간 무조건 접지시킨다는 얘기는 중성 만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누구를 중성으로 만들까요? 손을 누굴까요? 금속박입니다. 손가락은 무조건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중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얘는 마이너스인데요? 중성으로 만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가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갑니다. 그래서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갑니다. 언제까지? 중성될 때까지만. 알겠어? 자, 그러니 금속박은 중성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시 오므라듭니다. 그럼 금속판은 어떻게 되지? 플러스죠. 금속판은요. 그래서 네 실제로 대전체 마이너스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 봤자 아직 같지 않아. 얘는 플러스 얘는 중성이잖아. 그럼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 빼요. 네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치워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동안 여기 금속판에 있던 아이는요 대전체 때문에 플러스들이 몰려있는데 사실은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뭐가 작용하게? 청력이요. 그래서 저리로 가! 좁아 죽겠어! 왜 이렇게 붙어? 이런 거야. 뭐야? 느껴봐.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달라붙어? 너네 이 교실에다 남자애들만 1000명도 없다고 쳐봐. 그 상태야. 되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 변태 같은 애들은 막 좋아하겠지. 좋네.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1000명쯤 들어가면 애들은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 상태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100만 개쯤 모여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건데 손가락과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플러스를 잡아당기는 얘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띄지 않는 중성의 공간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하니? 플러스가 흩어져.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흩어집니다. 그랬는데 흩어지는데 병신 여기 100만 개가 일로 100만 개가 병신들이죠. 반반씩 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가 50만 개가 남아있고 밑으로 50만 개가 내려가는데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다리가 다시 뭐해지니? 벌어지면서 위아래가 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 플러스 다리가 벌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납득해요?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가 같아서 이제부터 얘가 검정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려고 3단계를 거쳐온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위아래가 똑같이 플러스가 됐어. 와 나는 이제 검정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 됐어? 그러면 이제 쟤를 잘 봤습니까? 뭔가 배우면 얘네들의 흐름의 규칙성을 찾으셨어야죠. 뭡니까? 저 3단계를 거치는 동안 금속판은 한 번 띈 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박은요 처음에는 금속판과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였다가 중성이었다 같아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됐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던 그거죠. 그래서 규칙성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다 댄 대전체가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고 치자.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댈 겁니다. 그럼 윤호야 순서대로 불러. 여기요. 마이너스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병신이죠. 금속판은 한 번도 극이 바뀐 적이 없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머리 안 써? 마이너스요. 이거 중성이죠. 윤호 정신 안 차린다. 응? 이거요. 마이너스.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정신 차려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금속판과 금속방을 같은 극으로 대전시켰다고 치자. 자, 얘처럼 플러스 플러스 대전시켰어. 같은 극으로 대전시켰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까 세 가지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전 유무, 전화의 종류, 전화의 세기. 어떤 애 갖다 댄다? 얘 갖다 댔더니 다리가 더 벌어졌어. 왜일까? A가 여기에 있는 A라는 물체가 전기를 떼었니 안 떼었니? 떼었죠. 무슨 극일까요? 플러스 전하겠죠. 얘가 플러스니까 얘 때문에 여기 있는 플러스가 밀리죠. 그래서 밀려서 내려오면 여기 플러스의 세기가 세지죠. 그러니까冲력이 세지니까 다리가 더 벌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진다면 갖다 댄 물체가 검정기와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다는 뜻이죠. 되겠어? 근데 B라는 물질을 갖다 대니까 얘는 거꾸로 다리가 오므라들어.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전하량이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을까요? 플러스가 끌려 올라갔으니까 그랬겠죠. 되겠어? 그럼 얘 무슨 극일까요? 마이너스겠죠. 됐어? 그래서 오므라든다면 반대극이라는 뜻입니다. 됐냐? 그러면 전기를 안 띤 애를 근처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전기를 안 띄면 네,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로 확인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A를 갖다 댔더니 더 벌어졌는데 원래보다 1cm씩 더 벌어졌다고 치자. B를 갖다 댔는데 오므라들었는데 얘는 원래 위치보다 1.5cm 오므라들었다고 치자. A가 더 센 전기야? B가 더 센 전기야? B죠. 움직이는 폭이 더 클수록 더 센 전기를 띈 물체였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검정기를 통해서 대전 여부, 전하의 종류, 세기를 비교 이거 하려고 검정기를 같은 거로 만드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그러면 5년 전에요. 이 검정기를 같은 거로 대전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해봐. 이게 몇 단 문제였어요?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말해봐. 그중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했던 저 세 단계를 거치는 거죠. 대전체 갖다 대, 손가락 갖다 대, 동시에 치워. 알겠어? 이건 한 가지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에요. 대전체를 검정기에 접촉. 네. 대전체를 검정기에 아예 붙여버리세요. 근처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아예 붙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간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접촉하는 순간 여기에 모여있던 전자들이 빈 공간으로 가버릴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같아집니다. 됐어? 네. 접촉하는 순간 그 붙어있는 모든 애들이 다 같은 극을 띠게 돼요. 알겠냐? 이 방법이 하나 있죠. 또요. 아까 배웠던 세 단계를 하는 거, 아예 접촉시켜버리는 거, 또요. 광전 효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비대 에너지를 세게 주면 전자가 뭐한다? 탈출한다. 그럼 저 검정기에 있던 전자들이 탈출하면 검정기가 무슨 게 될까요? 되겠습니까? 이것도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전기는 이런 게 있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다. 됐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정전기 말고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류를 생산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맞죠? 전류. 또 우리가 이런 걸 알아.
전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도선에서 이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러냐 이거. 도선, 회로, 전기, 회로. 회로죠. 그래서 자, 전하가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해요. 자, 근데 그 회로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냈기 때문에 회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기회로도. 됐어. 자, 그 중에서 얘가 누구니? 전지죠. 그 중에서 긴 가닥이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고요. 도선을 타고 전하가 움직이다가 꼬마 정보에 불을 켜는 거고요. 지금 스위치가 뭐했니? 열리면 불 켜져 안 켜져? 안 켜지죠. 왜? 흐름이 끊기니까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닫아야만 전류가 흐르겠죠. 됐어? 그러면 스위치가 닫혔다, 스위치를 닫았다,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요, 도선을 잘라서 흐르는 단면을 본다면, 우리가 그 단면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안의 모양이 어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도선을 이렇게 닫으면요, 이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원자이고요. 그래서 원자고요.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전자죠. 자, 근데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자. 이렇게 움직여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 이쪽이 무슨 극이니? 마이너스. 이거를 생각하면 어떡하니? 전자를 미는데 무슨 극이니? 마이너스 극이지. 얘를 당기니까 무슨 극이니? 플러스 극이지. 됐어? 그래서 도선을 보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럼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꼬맹아 마이너스 방향 우리가 약속했었지.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 됐어? 흐름이야. 정기적 흐름이야. 이거 전류야.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전기 현상을 얘기했는데 도선을 나중에 까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없어. 실제로 까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 전자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전류라는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전자, 전류가 뭡니까? 전기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다. 그래서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 라고 하던가 또는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스위치를 열었어 보면 스위치를 이렇게 열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를 때 단면은 뭐가 있다? 스위치가 열렸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원자는 가만히 있고요. 전자는 네, 전자는 항상 움직입니다. 전기가 흘러도 안 흘러도 전자는 움직입니다. 저 새끼들은 자유전자니까. 되겠어?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불규칙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드는 것뿐입니다. 전자는 한결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도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는 한결같이 움직이는데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전기가 흐른다는 거고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이해해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도 비교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치자.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속에서 나타나는 회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설명한 게 오매 법칙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하, 전류, 저항.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오매 법칙입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전압이 뭡니까? 전자의 셀. 전자를 보내는 전자를 보내는 힘,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전압은요, 사실은 중학교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 원래 이름은 뭡니까? 이 전압은 V라는 기호로 쓰고 단위는 볼트일 텐데, 이 전압의 원래 이름은 전기 위치 에너지. 전입니다, 전. 그래서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우리 좀 전에 배웠어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요, 전압이 사실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걸 줄여서 전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압은 보내는 힘이 아니고 뭐라고? 에너지라고. 이거 볼트요, 과학자 이름이잖아요. 이거 원래 단위가 뭔 줄 아세요? 줄 퍼 쿨롱. 1쿨롱당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죠. 알겠어? 전압은 힘이 아니고 에너지라고요.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전압은 줄 퍼 쿨롱이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있는 건전지가 3V짜리예요 라고 하면 얘는 3줄의 에너지를 줘. 이런 뜻이야. 건전지를 지나갈 때마다 전자들한테 3줄씩 에너지 줘. 그래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우리 건전지 광고할 때 에너자이저라고 하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전자한테 지나가는 전자한테마다 에너지를 줍니다. 그 에너지를 계속 주니까 에너지가 다 쓰면 닳죠. 건전지 바꿔주는 겁니다. 됐어? 이겁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사실은 전이다. 전기의 에너지다. 됐어? 네. 그래서 볼트의 원래 단위는 줄 퍼 쿨롱이다. 1쿨롱당 몇 줄씩 에너지 줘.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에너지의 개념이고 전류는 뭡니까? 전하의 흐름. 됐어? 그래서 전류는 I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단위는 암페어죠. 저 궁금한데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입니까? 1000mA입니다. 모든 계산은 암페어 단위로만 합니다. 밀리암페어 단위로 계산하는 건 없습니다.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는 R이고요. 저항의 단위가 뭘까요? 옴입니다. 됐어요? 이거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오메 법칙인데 그 전에요. 자, 저항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저항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길이. 도선의 길이와 도선의 단면적과 근데 4개예요. 원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불이야, 은이야, 유리야 이거에 따라 이미 저항의 크기는 결정되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저항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같은 물질이라도 굵기와 길이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니까 모든 물질을 똑같은 굵기, 똑같은 길이로 자릅니다. 그래서 같은 굵기,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물질마다의 표준 저항값을 구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이 비저항을 우리가 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비저항 값이 달라지는데 그 비저항을 이를 길게 쓰면 돼요.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비저항 값이 0.1인 애가 있고 0.3인 애가 있어. 누가 더 저항이 큰 거야? 0.3인 애가 저항이 3배 커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표준 저항 값을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해서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이미 저항은 결정되는 거죠. 자,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에 따라 저항 값이 달라져. 그럼 기억해봐.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죠. 그래서 길이와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L일 때 얘 저항값이 15이라고 칠게. 그러면 길이가 2배 커지면 저항값은 25이 된다고요. 이런 얘기야. 세 번째, 굵기라고 하는 단면적이요.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굵어질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네 번째. 뭘 것 같아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원자의 크기.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게 물질마다 달라요.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고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있어.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도체아이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애가 부도체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저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저항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물질의 종류, 온도, 길이, 단면 저항.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R은 로의 S분의 L 이겁니다.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단면적 분의 길이. 이게 저항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야.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이게 실제로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온도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비저항은 온도에 따라 0도일 때 비저항 값이 다르고 10도일 때 비저항 값이 다르고 40도일 때 비저항 값이 달라요. 각각의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을 넣으시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의 저항은 이 네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고 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의 도선에는 전압, 전류, 저항, 이 됐어. 세 가지의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이 세 개 사이의 관계요. 이 세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옴이라는 아저씨가 설명해줬죠. 그 관계요. V는 뭡니까? IR로 정리한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기해봐. 자, 전압과 누구요? 저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조건이죠. 전압과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니? 비례 관계가 항상 있니? 아니죠. 어떤 조건일 때만 그렇죠. 뭡니까? 전류가 일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전류가 일정하다면 이때 전압과 저항은 비례 관계가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요. 전압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하다면 불러.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어. 또요.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압과 또요. 전류는 전압과 전류는 비례가 된다. 됐죠?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옴이에요. 결국은 꼬맹아. 이거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왼쪽 그래프가 맞는 거야? 오른쪽 그래프가 맞는 거야?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왼쪽 그래프가 맞아? 오른쪽 그래프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근데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기울기가 달라요. 자, 왼쪽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요? 이거 뭡니까? 저항. 얘 뭘까요? 됐어.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때 X축과 Y축의 전압과 전류 중에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 기울기의 의미는 다르겠죠. 그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라면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라면 기울기는 저항입니다. 이해해? 이해해? 그렇다면 보면 얘가 1번, 얘가 2번. 누가 저항이 큰 거야? 2번이요. 됐어? 네. 그래서 1번과 2번의 저항의 비율이 됐어? 저항의 비율이 1대2라고 치자. 같은 물질이야. 됐어? 단면적으로 같아. 길이 비율. 길이 비.
저항과 길이는 무슨 관계? 네. 길이 관계 몇 대면? 네. 1대 2.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 비율 2대1 2대 1. 하겠어? 자, 이거요. A, B 저항 누가 큰 거야? A A가 저항이 크겠죠. 됐어. A, B, C. 자, A, B, C의 저항 비율이 1대 2대 3이다. 길이 B 1대 2대 3이죠. 단면적 B 3대2대1 병신들 지랄하고 하죠. 썩은 놈의 새끼들은 아니라고 120번째 얘기했잖아. 6대 3대 2. 네요 왠지는 좀 알아봐라 좀. 되겠냐? 제발. 그러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런 얘기를 우리 오미 아저씨가 했는데 그럼 꼬맹아 증명해줘. 중학교 2학년 내내 그거 했잖아. 증명해줘.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전류가 일정할 때요. 전압과 저항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봐. 일정한 전류를 준 다음에 저항이 다르게 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바뀌나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설계해보라고요. 전류가 일정할 때요. 전압과 저항이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봐. 그걸 중학교 2학년 내내 했어. 교과 내용이 저거야.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전류가 일정 그래서 직렬 회로도를 배운 거야.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저항이 3옴이고요. 두 번째 저항이 6옴이에요. 그래서 합성 저항 얼마니? 왜 저항이 커지니? 왜냐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진 거 맞아. 직렬 연결하면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굵기는 똑같은데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저항의 직렬 연결이 만듭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은 커지는 거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요. 합성 저항은 낱낱이 저항의 저항값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9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왜 그래를 물어보는 게 과거 면접이거든요. 너 그거 왜 그렇게 구했어? 그거 대답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우리는 더 하는데요. 그건 저항은 길어지는 효과가 직렬 연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수록 합성 저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9옴이고요. 여기에 18V 걸렸다고 치자. 전체 전압이 18V야. 그럼 이 회로도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V는 I죠. V에 얼마입니까? 2A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18V고요. 여기가 2A여야만 9옴일 때 18V를 쓰겠죠. 되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2A의 전류가 흘러나가요. 라고 하는 건 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전지를. 그럼 전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전자들한테 충전시켜 보낸다고요. 몇 볼트로요? 몇 볼트로요? 18볼트로요. 됐어? 그럼 그 에너지 언제 써요? 저항을 지나갈 때요. 꼬마 전구 불 켜는데 쓰겠죠. 됐어? 꼬마 전구 불 켜는데 그 에너지 쓰고 들어옵니다. 몇 암페어 들어옵니까? 2A죠. 전자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전화량 부족 법칙. 됐어? 그래서 2A 나가면 2A 들어와야 돼. 몇 볼트로? 다 쓰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충전. 됐어? 다시 에너지 가서 주고 다시 와.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만 전달해주는 쿠팡 아저씨예요. 됐어? 에너지만 전달해주는 쿠팡 아저씨일 뿐이야. 전자는. 알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거죠. 됐죠? 이게 회로도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 아까요. 1A는 1쿨롱이죠. 1초 동안에. 그럼 2A는 몇 쿨롱입니까? 2쿨롱이죠. 됐어? 그러면 아까 18V라는 건 뭐야? 1쿨롱당 몇 줄? 18줄의 전기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2A면 1쿨롱씩 전자 2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전자 2개 있어? 그러면 각각의 전자들이 몇 볼트로 충전해가니? 네, 얘도 18V, 얘도 18V로 충전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에너지 몇 줄 가져가? 18. 이거 두 개가 합쳐서 36줄 에너지를 가져가겠죠. 한 명당 18줄씩. 되겠어요? 그럼 얘 하나만 생각하자. 18줄 에너지 가져와. 됐어? 가지고 가서요. 에너지 뭐 할 때 쓴다고요? 꼬마 전구 불 켤 때. 꼬마 전구 몇 개 있어? 그러니까요. 얘도 불 켜줘야 되고 얘도 불 켜줘야 되니까 에너지를 뭐 할까요? 나눠 써야죠. 몇 대 몇으로 나눴을까? 1대 자, 라고 하면 전압과 저항 무슨 관계가 있니? 비례. 됐어. 그래서 에너지를 저항의 비율로 나눠 쓰고 온다고요. 저항비가 1대 2니까 전압비도 몇 대면? 1대 2로 각각의 전자들이 나눠줘. 그러니까 여기 몇 볼트? 여기 몇 볼트? 6볼트. 여기 몇 볼트? 12볼트를 쓰고 들어온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쿠팡 아저씨 몇 명? 2명. 여기 2A. 여기 몇 명? 2명. 됐어. 네, 2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 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진열 회로에서는요. 전류의 세기는 언제나 같죠. 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할 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V는 IR이잖아. 그럼 V1은 I1 곱하기 R1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전압을 맞게 나눴었는지 보자. 됐어? 자, 첫 번째 I1 2A고 R1은 얼마니? 3옴이죠. 그러니까 곱해서 얼마입니까? 6V 쓰는 거 맞죠? 됐어? 그 다음에 V2는요. I2 곱하기 R2죠. 그러니까 여기 2A고 6옴이야. 몇 볼트? 12V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저항의 비율로 전류가 일정하다 보니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을 나눠 쓰는 비율은 저항 비율이야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 이게 진열 회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그래서 진열 회로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이 비례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회로입니다. 이거 증명해봐. 저거는 저항의 병렬력. 병렬력. 얘는요. 여기를 지울게요. 저항의 병렬력이에요. 저항의 병렬력을 맞죠? 합성저항 어떻게 볼까요? 합성저항 어떻게 볼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전체분의 1. 자, 얘는요. 합성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왜 그럴까? 남는다고 유선진이요. 그렇죠. 얘는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저항을 아래쪽으로 붙여서요. 길이는 변화가 없고 단면적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합성저항을 작아지게 구하기 위해서 각각을 역수해서 저항값을 다시 역수해 주게끔 하죠. 되겠어? 그러면 이 짓을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정리해봐. 뭐 나오냐? R1 플러스 R2는 합분의 곱. 이게 합성저항 구하는 거죠. 됐어? 합분의 곱해봐. 합분의 곱해봐. 얼마? 네, 그래서 제가 2옴이에요. 알겠어? 네, 저항이 두 개일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합분의 곱. 이렇게 하면 합성저항 구합니다. 합분의 곱.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저항이 병렬일 때 작아지는 이유는 두꺼워지는 효과이기 때문이에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단면적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작아진다. 자, 그러면 이때요. 전체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구하셔야죠. V는 I, R이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계산. 그러면 전체 저항이 2옴. 그래서 전압이 18V. 그래서 얼마니? 9A.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에 9A의 전류가 흐르는데 하나당 18V씩 충전해 가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전자가 9개가 있는데 그 9개가 각자 18V씩 충전해 가요. 이런 얘기야. 쿠팡 아저씨가 9명이 택배 가는 거야. 여긴 2명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누가 더 클까요? 병렬회로가 훨씬 더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전송해줘요. 이해돼요?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저씨가 한 바퀴 돌고 들어올 때 몇 암페어 들어오니? 0. 개새끼들 씨 9암페어 택배 아저씨 뒤져? 미쳤나봐. 9암페어야. 몇 볼트로 들어오니? 0볼트 이 새끼야. 에너지만 다 쓰고 들어오지 사람이 어떻게 죽어. 그런 얘기잖아. 전화량 고정 법칙. 됐죠? 그래서 이렇게 0볼트가 돼서 앵콜한 상태로 건전지에 들어가서 다시 충전. 됐어? 그리고 다시 나가. 충전하고 나가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 자, 근데 꼬맹아, 택배 아저씨 9명이 가는 경로 볼래요? 자, 9분이 나오셔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뭐가 생기니? 갈림길이 생기죠. 그럼 나눠 가야죠. 어떤 사람은 위로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에너지 다시 충전하겠죠. 됐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랫길로 가서 이렇게 해서 택배 보내고 집으로 옵니다. 맞냐? 그러면 9명 중에서 위로 가는 사람, 아래로 가는 순간 사람, 그럼 여기서 전류가 뭐 해야 되니? 나뉘죠. 됐어? 네. 이때 전류는 어떻게 나뉠까요? 아까 얘기했죠.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게 나뉘어요. 그러니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죠. 전류비가 2대 1로 구암페어를 나누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몇 암페어겠어? 6A. 여기가 6암페어, 여기가 3암페어겠죠? 됐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꼬맹아, 이 택배 아저씨 이 한 분은요 18V 가지고 갔어. 근데 위로 갔어. 집에 들어올 거야. 저항 몇 개 지나가? 한 개 지나가죠. 됐어? 저항 하나 지나가니까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되니? 18V. 여기서 18V 다 쓰고 들어가죠. 한 번에. 나눠 쓸 수가 없죠. 밑으로 간 분도 아래쪽에서 18V 다 쓰죠? 나눠갈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병렬 회로일 때 뭐가 똑같다고요? 전압이 똑같다고요. 됐어? 그래서 전압이 일정한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아까 직렬 회로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전류를 일정하게 통제해놓고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면 병렬 회로는 이제 전압이 똑같습니다.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죠. 이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되겠어? 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게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V1은 I1 곱하기 R1입니다. 자, 보시면 위쪽으로 전류가 6A 흐르고 저항은 3ohm이니까 18V 맞고요. V2는요, I2 곱하기 R2라서 얘가 3A고 6ohm이기 때문에 18V로 돼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보여드리는데.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그냥 회로도는 계산 위주로 머릿속에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회로도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여기까지 돼. 그러면 볼트라고 하는 게 전기 위치 에너지. 됐어? 이거였어. 그러면 꼬마 전구에 가서 그 에너지 주면 꼬마 전구는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비대 에너지로 쓰겠죠.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저항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 제품들을 저항으로 표현합니다.
됐어. 그래서 에너지를 주면 각각의 전기 제품들은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전환시켜주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저 꼬마 전구 두 개가 전기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그걸 빛 에너지로 바꿔서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더 밝아? 이거 무슨 질문이야? 누가 더 밝아? 이 A, B 꼬마 전구 중에 누가 더 밝아? 밝기의 차이가 뭐야? 전기 에너지 차이지, 새끼야.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꿨는데 누가 더 밝거나 누가 더 빛 에너지가 커 이게잖아.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어? 이거 묻는 거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좀 전에 배웠죠. 전기 에너지 비트요. VIT. 됐어요? 네, 됐죠. 이 꼬마 전구의 밝기는요, 실제로 한 명당 18V를 주는데 한 명만 지나가면 18줄 쓴 거잖아. 두 명 지나가면 32줄 쓴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전기 에너지를 썼니? 한 명당 18V 줄 건데 한 명이 아니고 10명 지나가서 그 10명이 1초가 아니고 10초 동안 지나갔어. 그럼 총 사용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비트로 계산해요. 비트. 됐어? 회로도 안에서 그 하나의 저항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비트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꼬마 전구 A, B, C, D 이 네 개의 꼬마 전구 중에 누가 더 밝니?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중2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중3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3의 6단원이 에너지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꼬마 전구 누가 더 밝냐라는 밝기는 빛 에너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무조건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받은 애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꼬마 전구의 밝기를 물어본다는 건 A, B, C, D의 전기 에너지를 구해라. 비트를 계산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 모두 다 10초 동안 전기 에너지를 했어. 그래서 누가 더 밝아?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 많이 썼어? 자, A는요. 전압 얼마입니까? A 전압. A 전압 새끼야. 전류. 2A 10초 동안 흘러가니까 10초. 됐어? 이거야. 그러면 얘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얼마니? 120줄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초 동안 12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 냈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B형. 불러. 12V 곱하기 2A 곱하기 10초. 그러니까 얼마? 240줄. A가 밝어, B가 밝어? B가 밝어. 몇 배 밝어? 그러면 왜 B가 더 밝았겠니? 같은 회로였는데. 전압이 두 배가 걸려. 자, 같은 회로인데 얘는 무슨 회로야? 직렬 회로야. 직렬 회로는 뭐가 다르니? 전압이 다르죠. 됐어. 어차피 직렬 회로는요, 전류하고 시간은 똑같을 건데, 됐어. 얘가 직렬 회로기 때문에 저항에 따라 뭐가 다르냐면 전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압이 큰 쪽이 밝죠. 됐어? 근데 꼬매가 전압은 어떤 쪽이 전압이 커? 저항이? 큰 쪽. 그래서 직렬 회로일 땐 저항이 큰 새끼가 더 밝다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굳이 저기까지 안 가더라도. 알겠어? 이 얘기죠. 자, 시험 불러. 시 불러. 18. 6. 10. 얼마? 1080. 맞아요. 자, 그다음. 18. 3. 10. 540. 이죠. 누가 더 많아요? C. C가 훨씬 밝죠. 그 차이가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저항. 어차피 저항? 여기 저항이 어디 들어있어? 전류. 저항은 꼬마 전구의 밝기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잖아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와 시간으로 설명해줘야죠. 헛소리하지 마시고. 됐어?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 더 밝은 건 C인데 그 C가 더 밝은 이유는 전류 때문이에요. 됐어? 네. 근데 병렬 회로에서 전류는 누가 더 많이 흐릅니까?
저항이 작은 쪽.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 작아서 가는 게 아니고 작은 쪽으로 전류가 쏠려가기 때문에 얘가 더 밝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꼬매가 첫 번째 이렇게 꼬마저구의 밝기를 비교할 때요. 제가 쓸데없는 계산을 집어넣죠. 굳이 10초라는 시간을 넣을 필요가 있니? 없어요. 어차피 같죠. 그래서 전기 제품의 성능을 볼 때는요. 그냥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압과 전류의 곱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굳이 시간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 단위 시간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와트. 그거를 와트. 전력이라고 합니다. 와트. 전력. 그래서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건 총 시간 동안 사용한 거야. 그게 아니고 1초라고 하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전력이라고 해서 P로 표현해요. 이거 VR로 계산해요. 그래서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해서 전력만 비교해도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 제품들의 성능, 그래서 효율 이거 따질 때는 전력 쓴다. 쓸데없이 시간 계산 안 한다. 그래서 시간 계산 안 하고 전력으로만 계산한다. 그 전력이 VI다. 됐어? 자, 그럼 머리 넣은 척해. 전력 P는 VI. 근데 V는 IR. IR. 그럼 V 대신에 IR 넣어도 되지? 물론 IR. I 제곱 R. 또 I는 R분의 V. 집어넣어. R분의 V 제곱. 사실은 선생님이 전력은 VI라고 계산해도 너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 P는 VI고요. 또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이 전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확인했어. 됐어? 저렇게 구하면 돼. VI. 되겠어? 적어가지고 꼬마 전과 누가 더 밝은지 알았어? 근데 꼬맹아, 저 직렬 회로하고 병렬 회로하고 잘 볼래? 전압은 둘 다 똑같이 18V, 18V. 저항은 둘 다 똑같이 3옴, 6옴이라고 하는 두 종류를 연결하는 방식만 달리는 거야. 됐어? 이 새끼 3옴이고요. 6옴, 3옴, 6옴입니다. 자, 이제 보죠. 뭔가 하나를 계산해 놓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전력으로 계산하면 여기 있는 0만 뜨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력의 단위는 뭘까요? 와트. 네, 와트요. 요거예요. 됐어.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와트 전력. 그러면 똑같은 3옴과 6옴의 조합인데 3옴과 6옴의 조합인데 직렬일 때 누가 밝았어? 몇 옴이 밝았어? 6옴 쪽이 밝았어요. 그래서 병렬일 때 누가 밝았어요? 3옴 쪽이 밝습니다. 그렇죠?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밝아요. 병렬 회로일 때 저항이 작은 쪽이 전류가 크기 때문에 더 밝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돼? 근데요, 그러면 직렬 그 회로도 총 밝기가 얼마야? 36. 36이라는 숫자가 처음부터 어디 있었다? 전체 볼트 곱하기 전체 와트. 와트가 아니라 암페어. 실제로요. 전자 하나당 가져가는 에너지가 얼마랬어? 18V, 18줄. 근데 전자 몇 개 나가? 2개. 2개. 그러니까 처음에 싣고 나간 전기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36. 36을.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나눴은 거야? 1대2. 1대2로 나눴은 거야. 오. 맞아요. 이 나갈 때 전기 에너지 얼마일까요? 160. 얼마일까요? 160. 160. 됐어요? 저거 다 합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08 더하기 54 얼마입니까? 160. 네.
그래서 그 162를 나눠 쓰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눴을까요? 2대 네, 2대 1로 나눠 쓰죠. 어차피 전압은 똑같으니까 전류비니까. 그래서 2대 1로 나눴어. 뭐야? 근데 꼭 나와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8V 3옴 1고. 근데 수송하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수송하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병렬 회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다 회로가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크기 때문에 각각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저거 3옴짜리가 냉장고 6옴짜리가 TV라고 해. 냉장고하고 TV를 동시에 켰다가 TV를 껐어요. 냉장고에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독립된 회로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저 직렬 회로 봐봐. 냉장고하고 TV를 켰는데 TV 껐어요. 냉장고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의 병렬 회로도로 사용하는 이유가 독립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 양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요. 이걸 중학교 3학년 때는 에너지로 묻습니다. 밝기. 누가 더 밝아? 이거를 순서대로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번 쟤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전압과 저항의 종류가 같다면 연결된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싶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기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이거는 표현해야 돼, 표시해야 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모든 전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요, 반드시 아무리 작은 전기 제품이라도 그 전기 제품 안에 100V, 200W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이탑 1을 배우실 텐데 하이탑 1에는 회로도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로도는 싸그리 다 물투 내용이라서 그래서 하이탑 1에서는 배울 수 없어서 끄집어 내려서 한 겁니다. 되죠? 자, 100V 200W입니다. 100V 200W인데 이 100V 200W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줘야 돼서 모든 전기 제품 까보시면 이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전기 제품은 100V용이야. 200V에 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걸 전격 전압이라고 불러요. 몇 볼트 용인지를 표현하는 전격 전압을 반드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자, 그리고 이 100V에 꼽으면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200줄이야 라고 하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비 전력을 나타내요. 이 소비 전력 숫자가 클수록 전기세 많이 먹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아까 전력 구하는 식 P는 VI죠. 근데 보세요. 얘 200이고 전압이 100입니다. 몇 암페어 올라요? 2암페어. 그렇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력 저 표시를 보면 저 회로도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 됐어. 근데 또 V는 IR. 됐어. 얘 100V야. 2A 흘러. 저항 얼마야? 55짜리.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100V, 200W를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저 아이의 저항이 얼마인지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를 100V, 200W짜리 아이를 꼭 그런 애가 있잖아요. 200V에 꽂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아이. 꼽죠.
200볼트 뽑읍시다. 몇 와트가 할까요? 400와트. 100와트. 400와트, 100와트 다 틀렸어요. 전력은 똑같이 800와트입니다. 저항이 일정인데 V가 두 배 늘어나니까 I가 두 배 늘어나고 I가 두 배 늘어나고 V가 또 두 배 늘어나니까 자, 보시면 100볼트용이라고 했는데 200볼트 뽑았어요. 전압이 달라졌죠. 전압이 달라지면 됐어. 뭔가는 변하고 뭔가는 안 변할 겁니다. 됐어. 100볼트에 꼽으라고 그랬는데 200볼트에 꼽아도 뭔가는 변하지만 뭔가는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안 바뀔까요? 저항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항은 아까 말씀드린 도선의 종류, 굵기,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저항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전압을 바꾸더라도 저항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요. 저항이 55이야. 그러면 얘가 200볼트에 꼽았는데 저항은 55이야. 몇 암페어 흘러? 4암페어 흘러. 됐어. 그래서 전압을 2배로 크게 하면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도 따라서 2배 커져요. 됐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압을 2배 크게 하면 전력은요 2의 제곱만큼 커져요. 전압도 2배, 전류도 2배, 그래서 2의 제곱 총 4배 커져요. 그래서 800W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V에 꼽으면 영나 얘 3배 커졌어. 얘 몇 배 커지니? 2배. 네, 3의 제곱. 됐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됐죠? 전력이라고 하는 거 됐어? 전격전압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학교 4학년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이러한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 제품들을 많이 꼽아서 하루에도 냉장고 틀어, TV 틀어, 세탁기 틀어, 청소기 틀어, 형광등 틀어 난리도 아니야. 우리 집이 그래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국가에서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쓰잖아요. 그럼 쓴 만큼 돈 내야죠. 그걸 전기세라고 합니다. 전기세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내니? 한 달. 한 달이요. 우리 집에서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돈으로 계산해서 내는 게 전기세인데 됐어. 전기세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력이라고 하는 VI에다 뭐 곱하면 돼? 초를 곱하면 우리 집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되겠지? 네. 맞아요? 네. 라고 하는 전력에다가 아이고 씨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예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한 달마다 돈을 내. 그러면 전력에다가 초를 곱해야 돼. 이제 난리도 아니야. 1시간이 몇 초야? 미친년. 3,600초. 3,600초.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러니까 3,600 곱하기 24를 해봐. 몰라. 그렇죠. 양. 이거 그냥 몰라요가 되는 거야. 네? 우리가 계산했는데 860.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이니까 30일. 아, 됐죠? 이렇게 하죠. 그럼 의미 없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의미 없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기 에너지 계산은 초 단위로 하지만 전기세를 계산할 때 초 단위로 하려니까 무식해 보인다. 그럼 어떡하자? 좀 간단하게 하자.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지 말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하자. 됐어? 시간 단위면 초가 아니고 시간으로 바꾸자. 이걸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하자. 이걸 전력량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세를 낼 때 초 단위로 계산 안 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전력량으로 계산합니다. 됐어?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와트인데요. 전기 에너지 단위는 주기도이겠죠. 전력량의 단위는 뭘까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했으니까 와트씩. 이게 전력량 단위야. 그래서 전력에다 초 곱할 건지 전력에다 시간 곱할 건지. 우리가 전기세를 내는 건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서 전력량만큼 돈 낸다. 그래서 전력량만큼 돈 내고 있다. 알겠구나?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대충 느낌은 잡았어?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0페이지, 61, 62, 63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64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전력량까지 했어. 자, 그러면 잠깐만 풀어볼까요? 자, 68, 69, 70 됐어? 세 문제. 해봤어? 주율이 저 이따가 이렇게 가는데. 뭐라 주율이랑 수학 같은 반 누구야? 아니 그럴 수가 없구나. 여기 다르지. 알았어. 좀 이따 주율이 오지 않을까? 3시 반쯤? 또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항상 3시 반에 엄마가 들려주라고 그랬어. 자, 시간 모자라? 네. 어?
전압을 변화시킨다고요. 뭐 1V였다가 2V였다가 이렇게요. 자, 시간 모자라? 괜찮아? 모자라? 하나 남았으면 네, 너네 몇 개 푸는 거야? 3개 푸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3개 30문제처럼 아니에요? 아? 세 개로 세 개. 어. 3개 다 풀었어? 리우! 3개 다 풀었어? 네. 자, 보시면요. 1번에 137, 2번에 35, 3번에 46. 선생님 1번에 좀 개새끼. 137.
1번, 2번, 3번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뭐 있을까? 3번에 7번에 3번에 7번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거기 보시면 사각형 OPQR 어디냐? O P는 어딨어? 아 OPQR 이거 뭐야? 왜 이게 사각형인데? OPQR인데? 여기 큐티 아 OPQT OPQT 자 OPQT와 OPRS 면적 비교를 통해서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니? 꼬맹아 전력은 뭐 곱하기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그 그래프에 뭐겠어? 면적이니까 면적은요 어떻게 구해야 돼? 삼각형 넓이죠? 사각형 넓이 구하면 뒤지겠죠?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 삼각형 넓이 되겠죠? 사각형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죠. 네 그럼 7번인데 답이 7번이 아니라 옳지 않은 거. 아 7번이 빠져있다고요? 네 7번도 넣으셔야 되겠다 4, 6, 7 1번에 네? 1번에 1번에 7번이요 1번에 7번 검정기 A와 B는 플러스 전기로 대전된다. 자, 검정기 A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손가락을 대고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고 그럼 결국은 뭐뭐 되는 거야? 뿔뿔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검정기 B의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키면 뭐 돼? 마마 돼. 그래서 검정기 A는 뿔뿔이고 검정기 B는 마마야. 알겠냐? 네.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보기? 7번 검정기 A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고 손가락을 대면 전자가 되죠. 어디에를 중성시키는 거야? 금속 박이야. 지금 금속 박은 무슨 극이었어 원래? 마이너스. 그러니까 금속 박에서 전자 쪽으로 아니 금속 박에서 손가락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언제까지? 중성될 때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 네.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 손가락을 대면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 들어온다가 아니고 그래서 손가락을 통해 나가야죠. 원장님 3번도 해주세요. 리오 이해됐어? 네. 3번 뭐요? 1번에 3번이요. 1번에 3번이요? 1번에 3번. 자, 금속박은 손가락을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켰다가 치우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어? 오므라드는 거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오므라드는 건 맞아요. 방전되니까. 근데 바로 오므라드냐고. 안 그러도. 그래서 그 접촉시키는 중이랑 접촉하고 뗐을 때랑 오므라든 정도 벌려진 정도가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벌려지는 정도는 떼고 나서 바로 오면 똑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오므라들어요. 방전돼서. 네. 돼? 되겠어?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전자기 유도는 하이탑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그거 빼고요. 순수하게 회로도에 해당되는 문제가요. 뒤에 자 고난도의 1번부터 6번까지요. 하세요. 1번부터 6번까지. 화장실 네.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합력이요. 들어와. 시간이 맞았어. 있어. 자, 얘들아, 하던 거 멈추고 프리드. 아까 정리 말씀. 이거 참 못한 거 풀어와. 자, 지금부터요. 회로도에 해당되는 거.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20번도 해주죠. 1번부터 20번까지 20분 줄게요. 지금 네, 지금.